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연가 회원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를 넘어서 전 지구적으로, 안 그러면 전 우주를 넘어서서도 가장 진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좀 웃긴데 오늘 진짜 더 진기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을까 싶을 정도의 이야기들. 그래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이게 영험한 거. 저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전에 우리 인도에 갔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기차가 연착이 많이 돼요. 그래서 기차 연착되니까 인도 가이드가 뭐 이렇게 손금 봐준다 이러니까 다 거기에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운명과 관련되는 거, 그러니까 점하고 관련되는 거, 안 그러면 영험한 거, 뭐 이런 것들 진짜 사람들 다 좋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불완전한 속성 속에 내재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완전히 일어나면 깨달음이 되는 거고, 그걸 극복하는 거니까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불완전한 것 속에서 내가 어떻게 좀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느냐에 대한 것들이 뭐 점이라든지, 사실 뭐 미신이라고도 하는데 미신이나 뭐 정신이나 이런 거의 개념은 뚜렷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나 신앙이나 어떤 믿음의 문제들은 대부분 기호하고 관련돼요. 그러니까 나랑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것을 뭐 어떤 건 미신이고 어떤 건 맞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예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상파 화가들이나 안 그러면 입체파를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저게 무슨 그림이야. 그때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묘사하는 것. 사진이 나오고 나서 완전히 상황들이 또 바뀌어요. 미술계가 완전히 바뀐다고. 그러니까 그냥 묘사하는 거는 사진으로 하면 되지, 그게 무슨 놈 미술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또 바뀌는 거고, 아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걸 재해석할 수 있는 것이 예술의 정신인 거지, 있는 걸 그대로 묘사하는 게 뭐가 돼. 근데 예전에는 또 안 그랬어요. 사진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최대한 세밀하게 잘 묘사하는 거야말로 미술적 가치였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기호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교나 이런 것도 종교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떠한 믿음의 문제들은 대부분 행복론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성이 아니고 행복론하고 관련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취미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꼭 합리적이냐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행복할 수 있느냐하고 대부분 관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서로 다른 건 있어도 차이는 있어도 상하 우열이라는 건 사실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기체는 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보호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나는 좀 좋은 조건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영험에 대한 추구라고 하는 거고, 기회가 되면 사실 그런 얘기를 언젠가는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기복의 문제. 이게 사실 종교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합리성만 추구하다가 훅 간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유교입니다. 그래서 유교를 자꾸 학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유교가 원래는 제사 지내고 그런 쪽에서 시작되는 게 유교예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발전하면서 그런 것들은 약간 촌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을 탈각시키고 합리적 이성주의로다가 간 거죠. 그게 조선시대에 말하는 성리학, 뭐 양명학 이런 것들이에요. 양명학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크게 대두가 못 됐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유교가 무너질 때 보면 지금까지 유교 전통에서 남아있는 거는 성리학, 이기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졌고, 지금 남아있는 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패백할 때 잠깐 하는 거, 그 다음에 상례, 예,
이런 정도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종교의 본질 부분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유교에서 시작됐었던 시작점 부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은 합리성으로만 가는 것이 옳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나중에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영혼에 대한 추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쪽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게 유교란 무엇인가라는 책. 저는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굉장히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너네가 지향하는 것이 마치 좀 세련된 것 같을 수는 있어도 사실 그것이 본질은 아니야. 그리고 결국 위기에 처하게 되면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무속이라고 하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 때도 무속을 많이 이렇게 핍박을 했고 그다음에 조선시대 때도 그랬었고요. 불교가 득세할 때도 무속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차별성이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속이 실제로 지금까지도 굳건하게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종교 본질의 원형에 제일 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은 거의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중국 불교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드리거든요. 맨 처음에는 중국 불교의 연대사적인 것들을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줬고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문화가 섞이는 거거든요. 섞이는 건데 이것도 등치가 크고 인도 것도 등치가 크고 중국 것도 등치가 겁나 커요. 그 두 가지가 섞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층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구분해서 쉽게 보여줄 것이냐 제 고민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연대적인 걸 해서 그게 이제 시대사 구분론, 연대적인 것들을 가지고 시대 구분론을 한번 해준 거고요. 이거는 진짜 간략하게 대충 이런 겁니다라고 처리를 해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대 구분론이고 이 역사학 같은 데서 늘상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역사 전공자잖아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한참 듣다 보면 네가 전공 아닌 게 뭐냐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진짜 전공자예요. 시대 구분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문명의 충돌에 대한 부분을 지난 시간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 순서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문명의 충돌은 서로 새로운 외래 문명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봤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불교 쪽에서는 그걸 어떻게 설득하려고 했었는지 뿌리 내리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범범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것은 문명과 관련된 어떠한 범주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였고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어떤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흐름. 그리고 거기에 영험한 이야기. 그리고 맨 처음 제가 중국 불교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뭘 깔았냐면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신통이 있어요. 라는 신통으로 어필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신통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사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일종의 약간 사기성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적인 이질성, 그 다음에 형태적인 이질성, 그러니까 옷이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이질성 그런 걸로 어필하는 과정에서 인도의 마술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정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건데 실제로 그 키워드 중에 하나는 신통이었다라고 하는 걸 한 가지 말씀드렸고 또 당연히 이 불교가 단순히 잠깐 들어왔다 끝날 게 아니고 중국으로 안착할 거면 번역의 문제. 그래서 초기에 이 전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 중에서 이걸 좀 더 크게 볼 수 있느냐, 이걸 좀 더 크게 볼 수 있느냐 뿐이지 실제로 이 두 가지 힘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불교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한족들 중심의 불교가 되면 그때부터는 신통 얘기들이 거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정비가 돼가는 거죠. 이렇게 정돈. 그래서 처음에는 눈에 보이게 이제 뭘 어필하는 이야기.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분이 누구냐면 도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늘 얘기하고 한참 뒤에 이 도안이 나올 겁니다. 이분은 이제 체계를 정비하려고 하는 분.
체계를 정비하려고 하는 분. 그리고 이게 누구냐면 전에 신통 얘기할 때 대표 주자로 신통에 누구를 얘기했었냐면 제가 불도징을 얘기했었죠. 불도징 제자가 도안이고 이 도안 제자가 해원이에요. 지난 시간에 여산 해원. 그래서 이쪽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주류를 형성합니다. 저렇게 스승과 제자 간에 이렇게 뜨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초기 중국의 불교가 이렇게 안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학파까지를 못 만들었어요. 학파를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저런 팀들이 있죠. 유럽에도 있었잖아요. 그리스 철학에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여러 이제 찌끼다시들이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그런 어떤 주류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당나라 불교를 대표하면 누가 있냐면 화엄종. 그래서 화엄 5조. 그래서 뭐 초조두순, 2조 지엄, 3조 법장, 4조 진관, 그다음에 5조 종밀.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계보들. 그런 흐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초기 중국의 전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흐름들이 사실 여기서 발견되기 때문에 제가 이어른 얘기도 했었고 이분 얘기도 했었죠. 근데 이쪽은 안 했네? 이쪽은 범주 얘기할 때는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범주 얘기할 때는. 그래서 이분도 결국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외모가 좀 딸린다는 거예요. 근데 불도징이 딱 보고 사람은 외모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 딱 이렇게 딱 보고 보자마자 그 사람의 재능을 알아봤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걸출한 제자가 이제 해원 스님 같은 분들이 딱 나오고 저 때 이제 막 구마라지 보고 막 복잡합니다. 세상이 막 복잡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때가 이제 분열왕조 시절이었기 때문에 56국 시대.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56국. 그래서 하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성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2조 그 다음에 2조, 3진, 4연, 오량 이렇게 하면 16국이거든요. 56국. 그리고 밑에는 이제 6조 시대가 열리는데 이런 거 이제 좀 복잡하니까 대충 할 겁니다. 이런 걸 얘기를 계속하면 코로나가 꼭 아니더라도 사람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초기 이제 초기 불교의 전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강승혜예요. 전에 중국 불교사 처음 얘기할 때 누구를 제가 얘기했었냐면 안세고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했었거든요. 안세고, 안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스님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승성관, 그러니까 소승불교의 명상법을 전례했었다. 저희 안식국 태자 출신이에요. 출신도 아주 좋습니다. 안식국이 어디냐면 이란 쪽 사람입니다. 이란 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대충 이란, 이라크 붙어 있는 거 아시죠? 굉장히 멀리서 온 사람이에요. 굉장히 저 사람 멋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종과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단종, 세조와 단종. 근데 단종은 하려고 자기가 이렇게 좀 하다가 세조한테 이렇게 날아간 케이스잖아요. 저분은 스스로 왕이 됐다가 이거는 자기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별로 좀 쓸모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좋아서 숙부한테 숙부님이 좀 하세요. 이러고 출가한 사람. 되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 되게 있어 보이지 않아? 저는 저런 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런 식의 사람들이 대부분 부처님도 마찬가지지만 의지가 강력해요. 아니 왕을 버리고 왔잖아.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중국까지 막 와가지고 경전 번역하고 막 이러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굉장히 떴었어요. 지금은 이름이 별로 없지만 초기에는 굉장히 떴었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번역한 책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안반수이경. 숫자 세는 명상하는 경전. 뭐 이런 걸 번역했다. 뭐 여러 가지 번역이 있고 그다음에 저분도 신통이 있습니다. 근데 저분은 보통 이제 번역 쪽으로 더 무게 중심이 쏠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강승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안반수이경 서로 서문을 짓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분을 존중했다는 뜻이거든요. 대부분. 내가 그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기 멘토
꼭 무슨 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없습니까? 혹시 안 세고 했던 거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전생도 떠오르고 이럽니다. 계속 노력하시면 언젠가는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늘상 이렇게 전문적으로 기술자로 배우시는 분이 아니고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늘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단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흐름을 보려고 해라. 이 흐름을 이해하면요. 꼭 개념어라든지 어떤 인물을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 안 외워도 흐름만 이해하면 전체는 거의 먹고 들어갑니다. 근데 저런 거 이제 막 사람 이름 기억하려고 그러고 힘듭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하고 다르죠. 여러분은 취미고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저기 이름이 뭐지?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막 있어 보이게 뭔가를 보여줘야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강승혜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강승혜가 어디 사람이냐면 강거국 사람이에요. 앞쪽에 지금 이 사람은 안식국 사람입니다. 안식국 사람, 파르티아. 파르티아 쪽이고 이건 강거국 사람이에요. 강거국이 어디냐면 투르키스탄,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쪽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투르키스탄. 수도가 우르무치 들어보셨어요? 저 실크로드 가는 쪽에 우르무치 그쪽에 이제 공항이 있어서 대부분 우르무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르무치. 그래서 이름 앞에다가 이 사람은 안식국 사람이라서 안자를 붙였고 강거국 사람이라서 강자를 붙였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스탄이라고 하는 건 땅이라는 뜻이고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아프가니스탄, 투르키스탄 하듯이 이렇게 무슨 땅이라는 뜻이고 이 사람들은 투르크족입니다. 터키계. 오스만 투르크 이렇게 얘기하듯이 지금 터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쪽.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신강 위구르 자치구 쪽에 저렇게 대부분 투르크족들이 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국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언제? 오나라 때. 오나라 때. 오나라 때 좋잖아요. 나라 이름부터가 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나라 하니까 왔지. 이런 개그는 별로 나이가 들어도 이런 거는 밀어내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오나라 송건이라는 분 아시잖아요. 그죠? 송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송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재밌어요. 너무 오래 살고 집권기가 너무 길면서 나라를 골로 보낸 분이 송건이에요. 그런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너무 오래 해서 보낸 분들이 있어. 자기가 다 이루어놓고 자기가 문을 닫어. 우리도 그런 기업들이 있었죠. 뭐 쌍용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바로 그 다음 때 내려가자마자 기업이 끝났네.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계속 내려가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오나라하고 양나라, 양무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송건이 워낙 절대 권력자고 한 50년 동안 강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불교 쪽으로 끌어들이느냐. 그게 강승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승혜가 이제 교화를 하는데 이게 재밌다고. 처음 가서 불교 믿으세요 라고 하면 불교를 믿겠어요? 이게 뭐야? 뭘로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불교야말로 영험하다. 너네가 알고 있고 너네가 믿고 있는 신들은 게임도 안 된다. 부처님이 너네가 알고 있는 신보다 훨씬 세다. 이렇게 딱 어필합니다. 그랬더니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송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승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면 세상에서 가장 영험한 게 있는데 그 영험한 것이 나타나도록 하겠다. 그게 뭐냐면 살입니다. 부처님 살이가 나타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살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이 사건.